GDP가 과연 고용 창출을 반영하느냐. 예. 단순 GDP 가지고 뭐 100%, 70% 이렇게 따지는 것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복잡한 원인이 있지만 미국 GDP는 근본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화폐와 관련된 GDP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 나라가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GDP 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되는 그 GDP까지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가 이제 GNP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류나 함정들이 이렇게 상쇄되거나 하진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역사적 배경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원래는 GNP라는 개념을 썼어요. 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 뭐 나가는 기업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 개념으로 하면 GDP나 GNP나 비슷해. 그죠? 네. 그런데 외국에 자꾸 나가버리니까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네. 왜냐면 나가는 목적은 이윤 극대화죠. 그죠? 예.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밖으로 뭐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GDP의 개념이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또 부합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한 15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한 20년 됐겠다. GDP를 GNP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걸로. 예, GDP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긴 것이 밖으로 나가니까 A급 기업들이 네. 일자리가 더 줄어버려. 그렇죠. 예? 국내는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제학에서 그 비교 우위론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노동은 이제 국제 간에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가 깔린 거예요. 비교 우위라는 말이. 네. 근데 기업이 나가버리니까 노동까지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근로자를 고용해버리니 노동도 나간 거랑 비슷해버리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경제학의 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아, GNP를 쓰게 되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제 그것을 정리하면 GDP가 과연 고용 창출을 반영하느냐. 일본은 GDP 성장률이나 이제 요즘 그 고용 실업률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일본, 네. 예, 2012년 4.6% 정도 실업률이 지금 2%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률이 낮는데 GDP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당초 GDP를 그 GNP 대신에 쓸 때 하고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GNP도 우리가 지금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상황상. GDP를 신뢰하기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GDP를? 예.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 여부는 GNP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국민들 해야 아까 야한보고도 안 빠져나가고 그죠? 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는 생명이 화폐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군사 문제를 제일 중시 여기는 거예요. 네. 전쟁이 나버리면 침략을 받아버리면 끝이야. 그렇죠. 전쟁을 하더라도 이겨야 되거든요. 네. 이기면 그저 뭐 아까 그거 있잖아요. 또 배상하라고. 전쟁 배상금. 예, 배상이 있으니까 통화가 유지가 된다. 이기면. 근데 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 강국이어야 되고 그것도 화폐 가치 안정을 위해서요. 그리고 야한 보이고도 안정해야 돼요. 그 야한 보이고 안정은 자기 국민들이 벌어놔야 안정성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어느 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옆으로 떠나버려. 돈 빼가지고. 그럼 전쟁도 하기 전에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그 GNP에 대한 용어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외국 기업이든 우리나라이든 국내에서 생산된 건 였는데 GDP 포함되는데 일본 경우에는 들어오는 외국 기업은 거의 없고 나가는 기업만 그러니까 나라별로 또 상황이 다르니까 예. 이 GNP라는 걸로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예. 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렇죠. GDP 하나만 가지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주식 투자할 때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만은 네. 아까 기축통화라든지 외환보유고의 안정성이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GDP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 지금 우선은 이제 우리 이 통계를 제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는데 일본 GDP 성장률하고 주가 지수 관계인데 자 2015년 이후 중국, 일본의 GDP하고 본원통화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2년 이후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아, 그렇죠. 미국은 그 이전에도 좀 풀었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는 2012년이 그 이유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통계를 2012년으로 기준으로 잡았어요. 2012년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린 이유가 유럽 재정위기 때문인가요? 네, 재정위기도 그렇고 일본도 2012년부터 그 양적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아, 아베노믹스가 그때 저때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2012년을 기점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미국은 그 당시 본원토화가 2조 6,8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런데 19년이 7년 만이지, 그죠? 네. 7년 만에 3조 5,100억 달러, 그죠? 네. 그러면 이제 8,300억 달러 정도가 증가했지, 그죠? 예. 근데 미국 GDP는 같은 기간에 16조 달러에서 21조 달러, 5조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럼 몇 배입니까? 86이 48, 6배 정도 증가했죠. 네. 그러니까 본원 통화에 비해서. 예, 본원 통화의 6배가 GDP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뜯어보면, 이제, 그 당시 오바마 정부지, 그죠? 네. 석유, 셰일 석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셰일 석유 생산량이 2012년 이전에 하루 생산량이 700달러 안 됐어요. 근데 2020년 기준엔 1100억 달러, 1100만 불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도 엄청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유가가. 그래서 그렇죠. 140달러 하던 배럴당 140달러 하던 유가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50달러 이하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면 미국 GDP가 2008년보다 오히려 더 알차졌다는 얘기죠. 석유만 그렇죠. 놓고. 거품이 빠진 거니까. 예, 예. 전반적으로 아까 석유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니까. 네. 그죠? 그렇죠. 유가가 빠졌다는 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증가한 거고 미국 GDP 구조가 탄탄해졌다는 얘기가 되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미국만큼 이제 따라왔다. 이 얘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중국의 예. GDP가 우리 예. 보통 이야기하는 게 예. 미국의 70% 따라왔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누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질적으로 단순 그 퍼센티지로 따지기에는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GDP의 거품이 그 이후로 점점 탄탄해진 나라와 일본이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생산하는 그 자체가 알차단 말이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차단 말이야. 쉽게 하면 우리 골다공증에 가면 뼈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은 것 같고 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운동도 안 해가지고 골다공증이 생겨버렸어. 그게 거품이에요, 뼈가. 예? 그러니까 바로 아까 그런 GD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양쪽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나라의 힘을 예. 단순 GDP 가지고 뭐 100% 70% 이렇게 따지는 것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크다. 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정도가 굉장한 오류가 굉장한 생깁니다. 오류다. 예. 근데 그래서일까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어떤 주식 시장은 계속 하향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주식 시장은 S&P나 나스닥은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뭐 십몇 년째 상승을 해왔잖아요. 예, 그것도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바로 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그 이유. 이유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많이 있는데 아까 그때 지난번 시간에 물리학 얘기도 했는데 경제의 규모가 크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 실물과 금융에서 다른 그 우리의 조그만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듯이 미국 경제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흡수되는 문제도 있다고요. 그렇죠. 모두가 투자하면 우리도 미국에 지금 많이 투자하는 예. 것처럼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그렇죠. 되니까 미국 자체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해외에서도 들어와 그렇죠.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기축통화가 가지는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해줘야 되고, 복잡한 원인이 있지만 미국 GDP는 근본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 아까 그 물리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죠. 네. 그게 근본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유로 통화가 미국하고 1대1이 됐냐. 로마 역사가 그 들어가 있는데 그 조상님들의 훌륭한, 그죠? 네. 재산이에요. 재산을 물려주는데 지금도 로마 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상님들이 돈벌이 해주도록 해놨는 거예요. 그 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죠. 옛날에 투자한 거 가지고 후손들이 대대손손 먹고 사는 투자한 거죠. 것도 아니고 뺏은 거를 가지고. 그렇죠. 정복한 거니까. 예. 제국주의 시대니까 뺏은 거를 가지고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1대1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이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우리도 1대1 하자 한다고 1대1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예.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요소들이 예. 아주 탄탄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로가 그 어떤 제2의 기축통화로 떠오르고 그렇죠. 달러와 1대1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나라들이 그러한 시도를 하다가는 바로 국제 투기 성자본이 놔주질 않죠. 네. 그냥 뭐 초타식 버리죠.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년에 연간 뭐 몇천억 불의 그 어떤 경제 수지 흑자, 예. 뭐 무역 수지 흑자 예. 이런 거 가지고는 택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 달이면 다 빼먹을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 엉뚱한 짓을 안 하니까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래, 여하튼 뭐, 그래서 지금 본원통화 얘기를 하다가 보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미국의 본원통화는 한 50% 정도는 밖에서 돌아요. 그렇죠. 무역해야 되니까. 무역 많은 달러로 나라들이 결제하니까.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본원통화의 절반은 아까 저 3조 5천억 중에 밖에서 도니까 미국은 아까 GDP가 아까 6배가 아니고 실제로는 12배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돈을. 그러면 이 돈이란 무엇이냐예요. 돈은 GDP를 창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돈을 왜 벌으라고 하는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있잖아요. 앞에서 내가 얘기한 거. MV는 PT는 개변 그 자체예요. 화폐 교환 방정식으로. 예, 개변 그 자체라고요. 왜? 화폐가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 예, 그 말 자체가 오류다. 오류이기 전에 아까 이해를 못한 건지 이해를 못한다고 머리가 나쁜 거고 교수님들이 저는 그래 보거든요. 네. 머리가 나쁘다 이거야. 그럼 공급이라고 상충되는데 그럼 책장 한 10페이지만 넘기면 공급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페이지 넘기면 공급이로 나오는데 가격 오르면 생산량 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도 안 맞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쁘지 않으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죠. 그냥 뭐 그렇죠. 뭐 이유는 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측이나 전망들이 틀리는 이유를 예.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물가 얘기도 잠시 했는데 이 이론대로면 원래 물가 한 30%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럼 금리도 한 30% 올라야 돼. 네. 그러면 자본주의는 그냥 멸망해버려요. 지금 워낙 빚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죠? 주식시장도 초토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초토화되고 세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러한 요소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케인즈의 성장 이론에도 네. 이제 배치가 된다. 이건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어떤 이런 그 어떤 내부 외부적인 어떤 경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돈을 찍어내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경제를 살리지 않냐, GDP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그래서 하실까요? 굉장히 상당히 이제 정부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케인즈 이론이 나오고부터 이제 국가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개입한 거죠. 그 이전에는 시장 기능에 맡겨버렸다고. 그래서 대공황이 초래된 거고. 그게 이제 대공황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은 우리 흔히들 이제 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은 알 건데 IS 곡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물 경제 균형을 가지고 오는 이자율과 국민 소득과의 관계인데 이자율만 떨어지면 GDP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하는 건 그 이자율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렇죠? 이자율하고 관계없이 해가지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은 원자재 석유 생산 시설 확충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곡선 자체 우측으로 이동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거예요. 곡선이 가파르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동을 시켜버리면 우측으로 그건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완만해진다는 거죠. 예. 완만해지기도 하고 이것을 이동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려요. 곡선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큰 거예요. 곡선을 이동시켰을 때 효과가 큰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자, 조금 전에 국가가 개입을 할 때,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뭐 항만 건설, 뭐 기타 그죠? 전력시설 확충,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뭐 경제학 하신 분들은 알 건데, IS 곡선인데, 이 금리입니다. 이게 세로축이. 금리고, 인터레스트, 그죠? 금리. 이게 GDP예요. 그 수평 쪽이.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GDP가 증가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GDP가.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가파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금리가 그걸 내려도 GDP 효과가 네. 별로 없어요. GDP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네, 별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자체를 이동시켜버려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려요. 한 30cm. 그걸 이동시키는 방법이 바로 국채 국채 발행이다. 발행을 해가 고속도로 건설을 한다. 그게 이제 간접 효과가 더 크거든요. 인프라 건설. 예, 왜냐하면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 10년, 20년 물류 비용을 절약시키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GDP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 자체가 GDP를 만들어낸다. 직접적으로도 만들어내고, 그거는 고속도로 자체예요. 간접적으로는 건설회사가 참여하잖아요. 네. 그럼 건설회사가 돈을 벌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정부의 돈 가지고. 그렇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GDP 증가예요. 또 아까 고속도로에 물건이 있으면 모든 그 제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 그렇죠. 또 그 때문에 GDP가 또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투자가 재정 적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고 하면 단지 나라가 그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뭔가 불안해질 것처럼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그 왜 재정 적자가 발생이 됐냐,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당연하죠.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정부 때 재정 적자 내니까 다 달러같이 올라간다든지 달러가 떨어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량이 급증하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 제조업 경쟁력이 생기니 달러가 강세를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 그 네. 첫 번째 행위를만 봐서는 적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같지만 네.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 후방의 어떤 성장 혹은 그 효과들 때문에 다시 경제가 튼튼해지고 그렇죠. 예, 성장이 되면서 다시 강세가 된다. 환율은. 그렇죠. 원래 아까 재정 적자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 하면 네. 약세가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정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적재적소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요소가 되겠네요. 우량기업이 투자해갖고 매출액 증가하고 이익 증가하는 거 똑같다. 그렇죠. 부실 기업에 넣어봐야 아무 의미 없고 예, 금리도 사고 하니까 그런 의미죠. 그런 개념으로 하면 달러가 약세가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또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